자, 이번 시간에는 도시공간 구조 이론이에요. 근데 도시공간 구조 이론의 의미가 뭐냐면 도시가 어떻게 확대가 되고 성장이 되겠는가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학자들의 다양한 주장이 무엇이냐를 배우는 대목이 도시공간 구조 이론 부분인데 이 부분이야말로 단순 암기적 부분이 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출제 패턴 자체가 누가 무슨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말이 맞냐 틀리냐 이걸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말 나오면 누가 답입니다. 이런 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강조드렸던 내용만 정확히 기억하고 가셔도 아주 어렵지 않게 정답을 구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도시공간구조 이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첫 번째 버제스가 주장했던 동심원 이론이 나와 있는데 이 제목을 잘 보세요. 동심원이거든요. 그 맨 앞에 동심자가 없다고 보면 원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5개의 원의 형태로 확대가 되고 성장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동심원 이론인데요. 맨 앞에 동심의 뜻이 뭐냐면 한자로 같을 동 깊을 심이에요. 그럼 원의 깊이가 같다. 그 말이 뭐냐면 원의 폭이 같은 5개의 원의 형태로 도시가 성장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동심원 이론이에요. 이와 관련된 그림은 나중에 기본서에 나와 있으니까 기본서의 그림을 보시면 이런 원이 5개가 나오니까 동심원이라고 하는 건가 보구나.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 버제스라는 학자는 미국의 시카고 대학 교수였어요. 그래서 시카고 학파를 중심으로 발전한 이론, 또 주장이 전개된 이론이 바로 동심원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버제스 입장에서는 도시가 침입, 경쟁, 천위 등의 과정을 거쳐서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확대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생태적 이론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문제에서요. 침입, 경쟁, 천위 이 말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질 않아요. 단순하게 침입, 경쟁, 천위, 생태 이런 단어 나오면 무조건 이미 정답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임을 알고 계시면 되는 것뿐입니다. 아시겠죠? 더불어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여러 가지 도시 공간 구조 이론 중에서 가장 최초로 주장이 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실증적 모형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겠고 또 제가 조금 아까 5개의 원의 형태로 도시가 확대가 되고 성장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5개의 원의 형태는 순서를 은근히 자주 물어보더라. 순서를 보면 중심 업무지대부터 점유지대, 저소득층 주거지대, 고소득층 주거지대, 통근자 주거지대로 구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 순서를 앞글자만 따면 중전, 저는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여기서 점유지대는 다른 말로 전이지대라고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중전, 저고통, 중전, 저는 고통스러워요 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상간마마 입장에서 중전마마가 너무 자주 오시다 보니까 좀 괴로우셨겠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중전, 저는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외워두신다면 그 순서 물어보는 문제는 어렵지 않게 정답 구하실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볼게요. 또한 동심원 이론의 경우에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랬어요. 여기서 주택 지불 능력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소득이 낮은 거죠. 따라서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이 말 대신에 저소득층일수록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또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에 주거를 입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소득이 낮은 분들은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일자리를 쉽게 얻을 수 있는 도심 근처에 입지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 일자리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이 말을 예쁘게 포장하면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더불어 일자리를 얻었다면 그 직장과의 출퇴근이 보다 쉬워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살려고 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또한 버제스가 말하기를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범죄, 빈곤, 질병 등 도시 문제가 증가하고 반대로 외곽으로 나아갈수록 그런 도시 문제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는 주장을 펼치게 된 거죠. 근데 실제 기출문제를 보면요. 앞뒤를 바꿔서 혼란을 유발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버젯은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또는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범죄, 빈곤, 질병 등의 문제가 커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출문제를 보면 버젯의 이론에 의하면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범죄, 빈곤, 질병 등의 문제가 증가한다. 가까워질수록 증가해야 되는데 멀어질수록 증가한다 라고 말을 바꿈으로써 우리의 혼란을 유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까 이 점을 명확히 구분해서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버젯의 동심원 이론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지만 가장 첫 번째, 오늘은 기초다 보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버젯은 도시의 성장과 관련해서 교통을 고려하지 않았다. 교통의 발달을 무시했다. 요거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요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젯가 나왔는데 뭐 교통을 고려했다. 교통을 중시했다. 이런 식의 말 나오면 다른 말 볼 것도 없이 무조건 그 문장은 틀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바로 호이트가 주장한 선형 이론이거든요. 이때 선자가 한자로 부채선이에요. 그래서 호이트의 이론은요. 도시가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 교통축을 따라서 원이 부채꼴 모양으로 변형되어 성장한다고 주장을 펼쳤기 때문에 부채선자를 써서 선형 이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교통축을 따라서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교통축 여기에 중점을 두고 어떤 출제자는 축이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이론, 축이론, 부채꼴 모양 이 세 가지는 같은 말로 보시고 함께 기억해 두시는 것이 문제를 풀 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선형이론은 이 앞서 주장했던 버젯의 주장과 가장 큰 차이점이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이 버젯의 경우는 교통을 고려하지 않았다. 교통을 무시했다는 게 비판점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이에 비해서 호이트는 교통의 발달이 결국 도시의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통의 발달을 중시한 건 호이트, 교통을 무시한 건 버젯가 되는 거예요. 더불어 호이트의 경우는 주택 지불 능력이 높을수록 그 말은 고소득층일수록 접근성이 양호한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또 또한 차이점이 있죠. 조금 아까 버젯의 경우는 저소득층일수록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한다 그랬는데 호이트는 정반대로 고소득층일수록 접근성이 양호한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한다 하였으니 고소득층을 강조한 건 호이트고요. 저소득층을 강조한 건 버젯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런 차이점을 구분해 두신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 결과 호이트 선형 이론에서 가장 비판을 받는 점이 지나치게 고급 주거 지역을 강조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세 번째가 바로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인데요. 이 다핵할 때 다라는 게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해리스 울만이니까 학자가 두 명으로서 많지 않습니까? 그럼 학자가 둘 나왔다. 많다. 다핵이다. 그렇게 이제 좀 기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핵이라고 하는 건 도시의 중심을 의미하겠죠. 그럼 도시의 중심이 여러 개다. 많다. 이 말은 그만큼 도시 규모가 크다는 걸 의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구분해 둔다면 앞에서 보셨던 호이트의 선형 또 그리고 버젯의 동심원 이론이 단핵 이론이라면 해리스와 울만의 이론이 다핵 이론이다. 따라서 선형 이론과 동심원 이론은 규모가 작은 소규모 도시나 전통 도시에 적합한 이론인 반면에 다핵심 이론은 또는 다핵 이론은 대규모 도시, 즉 현대 도시에 적합한 이론이다. 이런 차이점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핵심 이론에서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 물어봤던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 물어봤냐면 다핵,
핵이 성립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갖고 30년 내내 울거먹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핵심이론상 다핵의 성립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동종유사. 그러니까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이나 산업은 한 곳에 모임으로써 이익이 있기 때문에 집적 이익 또는 집중 지향성을 보인다. 집적하거나 집중한다는 것은 집이라는 글자가 모일 집이 되기 때문에 한 곳에 모인다가 돼요. 반면에 이종이질, 다른 활동이나 산업은 한 곳에 모이면 불리하기 때문에 흩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산한다 또는 입지적 비양립성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몬스의 다차원 이론 그리고 베리의 유상도시론도 있는데 얘네들은요. 기출문제와 관련해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이론들이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집어넣었고 그리고 내용도 짧기 때문에 또 간단히 기억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 시몬스의 다차원 이론 그랬는데 유의할 것은 시몬스는 침대가 아닙니다. 학자 이름이에요. 이럴 때 시몬스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앞에서 주장이 됐던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 모두 다 일리가 있는 주장들인데 어느 한 가지 이론만을 가지고는 도시의 성장을 정확히 설명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핵심, 선형, 또 버젯의 동심원 이론까지 세 가지 이론을 모두 종합해서 그 도시의 성장을 설명한 이론이 바로 다차원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상도시론 나오는데 원래 그 한자로 유상이 매듭유 상태상이에요. 매듭유인데 두음법칙상 니은 못 쓰니까 이응이 됐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상이란 말 자체가 해석하면 매듭 모양인데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매듭의 기본 모양이 리본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가 간선도로의 발달과 함께 리본 모양으로 성장한다, 확대된다 이렇게 말 나오면 자, 주저하지 마시고 유상도시 이론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지론이 나와 있는데요. 뭐 입지나 입지 선정의 의미는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고 원래 입지론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주거입지, 상업입지, 공업입지 세 가지 나눠지는데 실질적으로 주거입지는 기출문제는 둘째 치고라도 모의고사에서조차도 거의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거입지는 기본서 교과서에는 나올지라도 실제 문제화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굳이 안 보셔도 상관이 없는 대목이죠. 그러나 이에 비해서 상업입지 파트는요. 해마다 매년 계산 문제건 이론 문제건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학습의 비중은 상업입지에 중점을 두시고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업입지의 경우도요. 공업입지는 매년마다 출제된다기보다는 한 1.5년 주기 정도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럴 때 가장 첫 번째 크리스탈로가 주장한 중심지론이 나와 있어요. 일단 내용 설명에 앞서서 크리스탈로의 이론은 성격상 거시적 중심지론이다. 거시적이란 말은 어떤 시각이나 관점이 넓다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크시가 나왔는데 미시적 이런 말 붙으면 무조건 틀리니까 이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첫 번째 크리스탈로가 주장했던 중심지론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크리스탈로가 나왔을 때 내용 설명에 앞서서 크리스탈로의 이론은 그 관점과 시각이 넓다라고 해서 거시적 이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거시적. 실제 기출문제에서 크시가 나왔는데 거시라고 안 하고 미시적. 거시의 반대가 미시 아니겠습니까? 거시인데 미시라고 말을 바꿔서 틀렸던 문제가 있으니까 이 점 또한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왜 크리스탈로의 이론을 거시적이라고 말했느냐? 이유가 있죠. 크리스탈로는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 거리, 이때 거리 대신에 범위 이렇게 말 바꿀 수도 있는 건데요. 그 양쪽의 관계를 중심으로 중심지의 형성 과정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시각이 넓다라고 해서 거시적 이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말의 뜻,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중심지론 그랬으니까 중심지의 뜻이 뭐냐는 거죠. 두 번째는 최소 요구치, 재화의 도달 범위 이런 용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중심지라는 말은 뭐냐면 배후지에, 여러분 그 배후지가 뭐냐면요, 소비자 거주 지역을 얘기합니다. 소비자가 살고 있는 지역을 배후지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중심지란 그 배후지, 즉 소비자가 살고 있는 동네에 필요한 재화, 즉 상품 등을 공급하는 중심 기능을 갖는 공간 또는 장소를 중심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장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해할 때는 중심지는 하나하나의 매장 점포를 말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동네 슈퍼, 편의점, 빵집 하나하나의 매장 점포가 중심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예를 들면 동네 슈퍼가 있다면 그 동네 슈퍼는 동네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재화, 뭐 빨래 비누, 뭐 손수건, 뭐 치약, 칫솔 등의 재화를 공급해주는 기능을 갖는 장소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이런 것들을 상업입지론에선 중심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최소 요구치가 뭐냐? 최소 요구치를 이제 시험에 낼 때는 특정 중심지가 중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수 또는 최소한의 수요 수준을 말한다.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근데 이걸 우리말로 바꿔볼게요. 제가 조금 아까 분명히 중심지는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하나의 매장 점포라 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러면 중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이 말을 바꾸면 어떤 점포가 망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수 또는 최소한의 수요 수준이 최소 요구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빵집이 있어요. 그럼 빵집도 빵이라는 재화, 상품, 물건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해주는 기능을 갖는 장소가 되니까 빵집도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빵집 사장님인 김 사장님이 쉬는 시간에 혼자 나와서 담배 한 대 태우면서 혼자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이고,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 10명은 팔아줘야 되는데, 10명은 빵을 팔아줘야 되는데 요새 한두 명 찾아보기도 어렵더라. 어떻게 이 빵집을 운영할까 고민되네. 이렇게 독백을 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빵집 김 사장님의 독백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빵집이라는 중심지가 운영되기 위해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수가 10명이고 최소한의 수요 수준이 빵 10개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은 팔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전제 조건은 고객 한 명이 빵 한 개를 산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 수로 따진다면 최소한 10명은 팔아줘야 되는 것이고 수요량을 따진다면 빵 10개는 팔아야 그 빵집을 운영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런 것들을 최소 요구치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화의 도달 거리 또는 범위라고 하는 것은 그 특정 중심지가 공급하는 중심 기능에 대한 수요 수준이 0이 되는 위치를 말한다 라고 출제가 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보았더니 자, 여기 빵집이 있어요. 그럼 이 빵집도 일종의 중심지가 되겠죠. 그럼 빵집에서 제공하는, 공급하는 빵이라는 재화의 도달거리가 100m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재화의 도달거리가 100m란 말은 빵이 100m 거리까지는 이동한다는 의미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빵 스스로 100m를 이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 말은 곧 이 빵집으로부터 100m 거리 안에 있는 고객, 소비자들은 이 빵집을 이용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 재화의 도달거리를 다르게 바꾼다면 특정 중심지를 우리말로 하면 특정 매장,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최대한의 통행거리를 말한다라고 등장한 적도 있는 거죠. 따라서 최대한의 통행거리가 100m까지라는 말은 100m까지만 빵이 팔리고 100m를 지나게 되면 빵이 하나도 팔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결과 100m 지점에서
빵이라는 재화의 수요량이 0이 되는 거죠. 여기부터는 안 팔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봐요. 재화의 도달거리가 100m라고 가정해 보았을 때 이 재화의 도달거리의 의미는 고객 입장에서는 최대 100m 거리 안에 있는 고객이 이 빵집을 이용한다는 의미가 되니까 다르게 포장한다면 재화의 도달거리란 특정 중심지, 특정 매장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최대한의 동행거리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100m 거리까지만 빵이 팔리고 그 100m를 지나게 되면 빵이 하나도 팔리지 않게 되니까 100m에서 빵이라는 재화의 수요량이 0이 되기 때문에 특정 중심지가 공급하는 중심 기능에 대한 수요 수준이 0이 되는 위치를 말한다라고 포장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개론의 특징이 뭔가요? 막상 알고 보면 별말도 아닌 것들을 되게 어려운 단어와 문장을 만들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못 알아듣게끔 써주는 게 개론의 특징이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왜 쉽게 하면 될 것을 그렇게 어렵게 문장을 만듭니까? 그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겠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떨어뜨리려고죠. 출제자의 기본 책무는 합격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이 떨어뜨리는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분들 욕하실 거 없어요. 그 출제자분들 자기 임무에 충실하고 계실 분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실까? 또한 이제 중심지의 성립 조건, 중심지는요,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조금 전에 보셨던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달거리가 클 때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좀 알아두시고요. 뭐 지금 몰라도 돼요. 어차피 기본 이론 수업 시간에 아주 씹고 듣고 맛보고 뭐 결단을 한번 내볼 테니까 그때 가서 뭐 정확한 내용을 살펴보고요. 어차피 기초다 보니까 제가 강조했던 건 몇 가지만 기억하셔도 사실 문제 푸는데 이것만 가지고도요. 거의 지장 없어요, 여러분. 이제 두 번째가 허프인데요. 잘 생각해 봐요. 앞에 크리스탈로도 제목이 중심지론이었고 지금 허프도 제목이 중심지론이잖아요. 근데 둘 다 중심지론인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허프는 미시적 이론이고 앞에 보셨던 크리스탈로는 거시적 이론이다. 이게 차이점이죠. 그래서 암기법이 뭐냐면 험이 큰 거예요. 자, 험이 큰 거. 이게 뭘까요? 허프는 미시적이고 크리스탈로는 거시적이다. 험이 큰 거. 이렇게 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출이 됐건 모의고사가 됐건 얘네들 가지고는 앞뒤 섞어버리죠. 어떻게? 허프는 미시적인데 거시적. 크리스탈로는 거시적인데 미시적. 자, 미와 거의 위치 바꿔서 틀리게 만드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점만 유념하시면 돼요. 그런데 도대체 왜 어떤 이유 때문에 허프의 이론을 미시적이라고 말하느냐? 허프는요. 그 소비자의 구매 행태, 그러니까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보이는 모습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미시적 분석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미시적 이론이다라는 말을 써요. 물론 이때 구매 행태를 다른 말로 소비자의 개성 또는 구매 습관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허프 입장에선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이것을 집중해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허프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내가 살펴보았더니 관찰해 보았더니 소비자들은 가급적이면 될 수 있는 한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구입하려는 경향이 있더라. 근데 사실 듣고 보면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왜냐?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물건을 구입하고자 할 때 이왕이면 가까운 곳에서 물건 구매하고 말지 일부러 먼 곳까지 가려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이 소비자의 어떤 행태, 모습이란 얘기죠. 두 번째 무슨 말을 하냐면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있으면 인근에 저차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앞으로 말이에요. 상업입지론 뭐 문장 해석하거나 문제 푸실 때 중심지가 많이 나와요. 근데 저차 중심지가 나오면 슈퍼라고 써놓고 문제 푸시고 고차 중심이 나오면
홈플러스라고 써놓고 문제를 푸신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홈플러스가 싫으시면요, 백화점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있다고 했죠. 그럼 적당한 거리를 우리 집에서 100m라고 보자. 500m. 우리 집에서 500m라고 보고요. 또 고차 중심지를 홈플러스라고 볼게요. 홈플러스. 더불어 그 뒤에 보니까 인근의 저차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그러면 인근을 우리 집에서 10m, 또 저차 중심지를 동네 슈퍼라고 써놓고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허프가 주장하기를 우리 집에서 500m 정도 거리에 홈플러스가 있다면 10m 거리에 동네 슈퍼를 지나쳐서 홈플러스로 이동할 확률이 높다고 말한 게 누구다? 허프예요. 근데 허프의 이런 주장은 멀티퍼포스 바이 패턴, 다목적 구매 패턴을 반영한 주장입니다. 그럼 다목적 구매 패턴이 뭐냐? 별거 아니에요. 예컨대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장을 보러 가셨다라고 보았을 때 여러분 같으면 10개의 품목을 구입해야 되는데 10개의 점포를 이동해서 구입하는 경우와 하나의 매장에서 내가 사고자 하는 10개의 품목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경우를 비교해 본다면 어느 쪽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자, 곰돌이가 시장에 장을 보러 가요. 근데 사고 싶은 물건이 10개가 있어요. 10개의 종류가 있어요. 근데 10가지 품목을 10개의 점포를 돌아다녀야 살 수 있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하나의 매장에서 10개의 품목을 모두 구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두 가지 경우 중에서 여러분이 소비자 입장이라면 전자와 후자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려고 하시겠습니까? 후자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매장에서 여러 가지 품목을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다면 그만큼 쇼핑의 편리성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 결과 매장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허프의 주장을 뭐라고 해요? 현대적 대형 쇼핑센터가 출현하는 배경, 근거가 된다.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다는 거죠. 참, 그리고요. 여기서 봤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소비자가 두부 한 모 판단을 구입하기 위해서 일부러 500m 거리에 홈플러스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맞죠? 그런데 4인 가족 기준 일주일치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품목을 한꺼번에 구입하고자 할 때는 동네 슈퍼를 지나쳐서 홈플러스로 이동할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같아도요. 예컨대 일주일치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품목을 구입할 때는 당연히 동네 슈퍼보다는 홈플러스 가가지고 한꺼번에 구입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말한 게 누구다? 허프예요. 아시겠죠? 또한 허프는 이런 말도 해요. 소비자가 특정 매장을 이용할 확률, 특정 매장으로 이동할 확률은 매장 면적, 매장까지의 거리, 경쟁 점포의 수에 의해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소비자 곰돌이가 홈플러스로 이동을 하는데 그 홈플러스까지의 거리가 멀다면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홈플러스로 이동할 확률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당연히 작아지겠죠. 그 먼 거리까지 언제 가려고 하겠습니까? 둘째, 근데 그 홈플러스라는 그 매장의 면적이 클수록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이 반드시 있을 거란 확신이 있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장 규모가 작은 쪽보다 매장 규모가 큰 쪽으로 이동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한 홈플러스와 경쟁 관계 이마트라든지 지금은 없어졌지만 까르푸라든지 이런 대형 매장이 주변에 많이 있다면 그만큼 소비자가 홈플러스로 이동할 확률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걸 묶어가지고 허프에 의하면 소비자가 특정 매장을 이용할 확률 또는 특정 매장으로 이동할 확률은 매장 면적, 매장까지의 거리, 경쟁 점포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결정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여기 보면 이제 공식 등이 나와 있는데 이런 공식 등은
나중에 묶어서 한꺼번에 보실 기회가 있을 거고 또 이 공식 같은 경우는요. 지금부터 외운다 한들 사실 머릿속에 와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공식을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푸는 방법까지 얘기해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보셔도 늦지 않으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일리가 주장했던 소음의 인력 법칙이 나오죠. 근데 소음의 인력 법칙에서 인력, 그 인력이란 말은요, 언제나 중력이라는 말로 바꿔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제하는 분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레일리의 소음의 인력 법칙에 의하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레일리의 중력 모형에 따르면 이렇게 출제 그 지문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더불어 지금 소음의 인력 법칙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력이란 말을 듣는 순간에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 뭐 이런 말 떠오르지 않습니까? 안 통할나요? 예. 자, 그럴 때 그 뉴턴이 주장했던 만유 인력 법칙을 응용해서 이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소음의 인력 법칙 그래요. 또 인력이라고 하는 건 한자로 잡아당길 인 힘력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상업에서 상업이 뭐예요, 여러분? 장사하는 거죠. 그럼 장사를 한다는 건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의미가 되겠고 그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고자 할 때 누구를 끌어당겨야 누구를 잡아와야 물건을 팔 수가 있겠습니까? 고객이죠. 소비자겠죠. 그래서 이때 인력은 고객 흡인력, 다른 말로 상거래 영향력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레일리가 말하기를 두 개의 상업도시 사이에 소비지가 있다면 소비지는 소비자 거주 지역이거든요. 잠깐 그림을 그리면 여기 A라는 상업도시와 B라는 상업도시가 있다고 할 때 두 개의 상업도시 사이에 C라는 소비자 거주 지역이 있다면 이 상업도시가 가운데 위치한 소비지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이것을 상거래 영향력 또는 고객 흡인력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영향력의 크기는 그 도시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주장을 펼친 게 레일리예요. 근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건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또는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작아진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점포 입장에서 고객과의 거리가 너무 멀다면 그만큼 고객에 미친 영향력이 줄어드니까 고객을 끌어오기가 어려워지는 거겠죠. 근데 그에 비해서 그 도시의 인구의 비례, 그 말이 뭐냐면 인구가 많을수록 점포가 많을 거고 그만큼 많은 고객을 그 도시로 잡아당길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관점이죠. 그러나 기억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레일리가 나올 때 상거래 영향력은 인구의 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 출제가 이렇게 됩니다. 앞뒤를 바꿔버립니다. 인구의 비례인데 인구의 반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인데 거리의 제곱의 비례. 즉 비례와 반비례 위치를 바꿔서 출제하는 게 30년 내내 그렇게 울고 먹었어요. 그래서 인구의 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이것만 기억하셔도 정답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역시 공식은 지금 보실 거 아닙니다. 나중에 보셔도 상관이 없을 거고요. 자, 공간균배 원리에 따른 점포의 분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그 피터라는 학자가 주장했던 공간균배 원리라는 게 있는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원리에 따른 점포의 분류는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공간균배 원리 자체는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기본서를 보게 되면 공간균배 원리가 나오겠지만 저 같으면 그 내용은 아니 보고 점포의 분류 자체만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왜? 나오는 걸 공부해야지 굳이 나오지 않는 걸 일부러 보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여기 보시면 집심성, 집재성, 산재성, 국부적 집중성 점포가 나오는데 어찌됐건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 뭐 문제로서 거의 등장하지 않으니까 크게 모르셔도 관계가 없고 나머지는 좀 조금씩 아셔야 돼요. 첫째, 집심할 때 여러분 제가 그랬죠.
집이라는 글자 자체가 모일 집이라서 한 곳에 모인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심은 중심심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도시건 어느 지역이건 그 지역이나 도시의 중심에 모이는 성향을 갖는 점포를 집심성 점포라고 하고, 특징이 뭐냐면 중심자가 붙어요. 도시의 중심에 입지한다. 이렇게 중심자가 나오면 집심성 점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집심성 점포의 종류는요, 아시겠지만 뭐 백화점, 영화관, 대형 서점, 뭐 귀금속점, 보석상가 등이 집심성 점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집재성 점포, 집재성, 근데 모일 집이다. 집자가 붙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 모인다는 건 동일한데 심자가 없거든요. 그럼 중심지가 아닌 거죠. 따라서 중심이 아닌 지역에 동일 업종, 같은 업종의 점포끼리 모여 있는 그런 점포를 뭐라 그런다? 집재성 점포라고 해요. 동업종의 점포가 입지한다, 모여 있다. 집재성 점포. 집재성 점포의 가장 대표가 가구점이라는 거죠. 가구점, 관공서, 금융기관 등이 집재성 점포인데, 여러분 현실적으로요, 길을 걷다가 농협을 찾고 싶은데 농협이 안 보입니다. 근데 주변에 보니까 뭐 하나은행 지점도 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지점도 있더라. 그럼 어떤 생각 들어요? 주변을 조금 살펴보다 보면 농협도 있겠지,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 농협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한 곳에 모이는 성향을 갖는 점포니까요. 집재성 점포니까요. 아시겠죠? 근데 집재의 반대가 흩어질 산, 산재성 점포예요. 이 산이 분산한다, 흩어진다. 이 산자가 붙었다는 건 점포가 어느 지역에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불리하기 때문에 분산 입지, 흩어져야 유리한 점포를 산재성 점포라고 해요. 집재의 반대가 산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산재성 점포의 가장 대표가 뭐 동네 슈퍼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목욕탕, 이발소 등이 이 산재성 점포에 해당이 된다. 요 정도까지만 보시고요.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 거의 문제화되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국부적 중심지, 국부자가 들어갔다? 그럼 국부적 집중성 점포이겠구나. 그 정도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취급 상품, 어떤 상품을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편의품점, 선매품점, 또 전문품점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근데 편의품이란 말 자체가요, 일상생활용품의 의미이다 보니까 일상생활용품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모든 점포는 편의품점에 해당이 되죠. 이 편의품점에서요, 품자를 빼면 편의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괜히 편의점이라고 명칭 붙이는 거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선매품 할 때 선이 뽑을 선, 선택할 선이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고객,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이라든지 품질 등을 또 서비스 등을 여러 점포를 비교한 후에 구매하는 상품을 바로 뭐라 그래요? 선매품 그래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여러 점포를 비교, 이 말까지만 나와도 이미 정답은 선매품으로 굳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에 비해서 전문품점이 있죠. 자, 전문품점의 경우는 이게 워낙 고가품인데다가 전문품이다 보니까 어떻다? 전문가, 일종의 매니아들이 선택하는 제품이에요. 그럼 우리 주변에서 어디에 어떤 분야에 빠져 있는 매니아 분들은요, 아무리 값이 비싸도 그 물건을 구입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매의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를 우린 전문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문장 속에서 자, 구매의 노력과 비용에 구애받지 않는다까지만 나와도 이미 정답은 전문품점이라고 보셔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는 시장론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정책론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내용 설명에 앞서서 정책이 뭘까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대책, 공적인 노력 이렇게 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책 앞에 부동산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이때의 문제는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이겠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부동산 정책은 있는 그대로 해석해 본다면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부작용,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대책, 공적인 노력이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자, 그럴 때 이제 정책의 의의가 나왔고요. 또한 여러분, 어차피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대책을 세운다는 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을 전제로 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정책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건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전제된 표현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가장 첫 번째,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총론 때 부동산 분류를 배우시면서 부동산은 크게 토지와 건물로 구분이 되고 건물은 가장 중요한 용도가 주거용이다 보니 크게는 토지와 주택으로 구분이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럼 부동산 자체가 토지와 주택으로 구분되니까 결과적으로 부동산 관련 문제 역시도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로 나눠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땅이 됐건 집이 됐건 즉 토지가 됐건 주택이 됐건 크게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적 문제는 그 물건이 양적으로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토지의 양적 문제, 그 말은 양적 부족의 문제, 한마디로 토지 부족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왜 땅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느냐? 자, 복습의 차원에서 우리 지난주에 부동산의 특성을 배울 때 부증성이라는 특성 기억나십니까? 부증성. 토지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부증,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 이걸 부증성이라고 배우신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생산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어때요? 토지가 부증성의 특성 때문에 생산이 안 되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땅이 남아돌까요? 부족해질까요? 당연히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부증성 때문에 토지 부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양적 토지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양적 토지 문제 때문에 질적 토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질적 토지 문제가 뭐냐? 여러분 생각해 봐요. 조금 아까 부증성 때문에 토지가 부족해지는데 이것을 양적 토지 문제다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자, 그런데 땅이 됐건 어떤 물건이 됐건 부족한 물건은 가격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간다는 거죠. 맞죠? 근데 땅값이 올라가는 건 어느 정도 정상적인 현상일 수가 있겠지만 너무 높게 올라가는 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집가가 땅값이 정상의 수준을 벗어나서 지나치게 높게 올라가는 현상을 집가 고의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집가고. 그럼 생각해 봐요. 연결시켜 볼게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부증성 때문에 생산 공급이 안 되니까 토지가 부족해진다. 양적 토지 문제. 또 토지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땅값이 지나치게 높게 올라간다. 즉 집가고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이 질적 토지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그 집가고의 문제 때문에 토지 투기의 문제, 또 토지 소유 편중의 문제 등도 줄줄이 사탕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주택 문제도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가 구분되겠죠. 근데 양자가 붙으면 양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주택 부족의 문제가 양적 주택 문제죠. 근데 주택과 토지는 무엇이 다를까요?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생산이 안 되지만 주택은 생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양적으로 부족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신축을 통한 공급을 통해서 신축 공급을 통해서 양쪽 부족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 완화할 수가 있지 않겠냐는 얘기죠. 근데 질적 주택 문제가 뭐냐면요. 그 주택의 질적 수준이 낮은 데서 비롯되는 불만족의 문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좀 수준이 안 좋은, 질적인 수준이 낮은 이런 집에 살아야 되나, 이런 불만족의 문제를 질적 주택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좀 더 세부적으로 하면은 수요 측면의 문제로 다시 구분이 되면서 뭐 주택 구입 능력의 문제 해갖고 뭐 슈밥의 지수가 어쩌고 저쩌고 로렌츠 곡선 뭐 지니 계수 10분위 배분율 뭐 PIR 비율 RIR 비율 여러 가지 뭐 계수나
어떤 그런 지표가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차근차근 알아가시면 되는 거고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알아두신다면 너무 복잡해져 가지고 오히려 학습에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좀 마음의 부담을 좀 내려놓으시고 내가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실패가 나와 있는데요. 이 시장 실패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